네, 오늘 배울 내용은 서울 1964년 김승옥 작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1964년 겨울입니다. 이 작품은 1960년대에 한국 사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는데요. 1964년도의 한국 사회는 1960년대의 한국 사회는 도시화가 일어나던 시대였어요. 이때에는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박정희 대통령이었고요. 이 당시에는 경제 5개년 등 산업 발전에 가장 큰 중점을 두었어요. 또 박정희 대통령은 군사 독재를 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는 산업화는 이루어졌는데 물질적으로는 풍부해졌는데 민주주의라든지 휴머니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군사 독재 정권이기 때문이죠. 그죠? 국가가 모든 것을 다 관여해요.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인간 소외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도시는 급격하게 산업화되는데 사람들은 더욱 소외되는 모습을 보여요. 이 소외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소통되지 않는 걸 소외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는 나와 안과 그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여기 세 명의 주인공이 누구냐? 나, 안, 근데 이 그는 여러분들이 소설을 읽으면 알겠지만 어떤 사람이냐면 그러니까 판매를 해요. 가난한 뭐 이렇게 판매 외판원이거든요. 판매 외판원은 어떤 사람이냐면 집집마다 방문해서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아내가 죽어요. 근데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아내의 시신을 병원에 팔아먹어요. 그리고 이제 술을 먹으려고 그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술을 먹으려고 찾아온 곳에서 그와 나를 만나죠. 그렇죠? 그런데 자신이 이 가난 때문에 아내를 팔아먹었다라는 자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자살을 하죠. 또 여기에 안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25세의 부잣집 아들이에요. 부잣집 아들이고 부잣집 아들이자 대학원생이에요. 대학원생이라는 건 그만큼 공부를 많이 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떻게 보면 1960년대에 지식인을 대표해요. 그죠? 그런데 이 지식인인데 이 세상을 희망적으로 보지 않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이 소설의 작가는 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안 좋게 생각해요.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육사를 떨어진 후에 구청에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도시의 소시민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의 소시민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도시에 사는 부자가 아니에요. 가난하고 그날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을 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볼게요. 여기 보면 나와 그와 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고졸 출신이고 그리고 그는 30대 외판원 출신이에요. 외판원 출신이에요. 안은 어때요? 대학원생이에요.
근데 셋 다 뭐예요? 변변한 직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세울 만한 직업이 없죠. 그리고 각각의 처한 상황이 다 달라요. 그렇죠? 아는 부자이지만 염세주의예요. 세상을, 그러니까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좀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는 실제로 세상에 대해서 네, 많은 역경을 당해서 힘든 상황이죠. 그죠? 피폐한 삶을 살고 있어요. 네, 가난한 삶을 살고 있죠. 나는 공부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육사를 가고 싶어 했는데, 육사는 뭐냐면 육군 사관학교로 민간인을 직업 군인으로 키우는 곳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그곳에 들어가면 권력과 그 다음에 부를 가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때의 시대가 군사 독재 시절이었다고요. 그러면 가장 호응받는 좋은 직업이 뭐였겠어요? 군인이었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요런 걸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서로 한 곳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지만 대화가 제대로 되지 못하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받고 있어요. 볼게요. 보자. 여기 나와 있어요. 196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 1964년도에는 위안부와 강제징용자에 대한 사과 없이 체결한 한일협정에 반대하는 데모, 계엄령으로 데모와 시민들의 모임 불법화, 인혁당 간첩 사건 조작 등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순환이대나 에서 배웠잖아요. 만도가 팔아나 잃었잖아요. 그죠? 그때는 남자들은 강제로 군대에 끌려가거나 아니면 징용에 끌려가야 됐었어요. 목숨을 담보로. 대신에 또 여자들은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그 끌려간 곳,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곳에 가서 몸을 파는 일을 해야만 했었어요. 자의보다는 타의가 많았겠죠. 강제로 끌려간 것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이제 해방이 되고 이것에 대해서 일본에게 사과하고 보상해라 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때 박정희 대통령은 뭐 그분이 하셨던 훌륭한 일도 있지만 정말 해서는 안 될 일들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박정희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때에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우리나라에서도 극과 극으로 나누어져요. 네, 좋은 쪽과 나쁜 쪽으로 나누어지죠. 그분의 딸이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이 위안부와 강제징용자에 대한 사과 없이 체결한 한일협정이 왜 문제가 되냐. 이걸로 국가에서 돈을 받았어요. 그쵸? 근데 이 사람들이 원한 건 사과였어요. 근데 돈을 받아서 사과조차 못 받게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집안에 아버지와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딸이 성폭행을 당해요. 누구한테? 이웃집 남자한테요. 이해돼요? 이웃집 남자한테 성폭력을 당하는데, 딸은 이 이웃집 남자가 처벌을 받고 자신에게 사과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이웃집 남자한테 합의의 목적으로
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웃집 남자는 이 여자를 성폭행했지만 사과하지 않았어요. 이미 내가 돈을 줬기 때문에 너한테는 사과할 필요가 없어 라고 이야기한 거죠. 바로 이 상황이었어요. 네. 그 당시 피해를 봤던 국민들은 일본의 진정 어린 사과를 원했지만 국가가 돈을 받고 사과를 받지 못하게 한 거죠. 그러다 보니 이 한일협정에 반대하는 데모가 일어났고요. 이 데모를 계엄령이 못하게 막았어요. 그런데 그냥 일부러 막은 게 아니라 여기에는 폭력이 들어갔죠. 그러다 보니 오늘날의 미얀마 사태 같은 일들이 벌어진 거죠. 대한민국에서도. 군인이 학생과 민간인에게 총을 쐈죠. 정말 슬픈 일이죠. 그쵸? 그래서 시민들은 숨어서 모일 수밖에 없었어요. 또 하나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간첩으로 몰았어요. 간첩은 북한 공작단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북한에서 우리나라를 침범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을 간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당시에 간첩은 거의 대부분 사형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사형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네, 이런 사건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간첩으로 조작을 해서 감옥에 끌려가거나 아니면 목숨을 잃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죠. 그러니까 1960년대는 정의는 사라지고 정의를 추구하게 되면 죽었어요. 아니면 가난하게 되거나.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뭐 하게 되냐면 무감하게 돼요.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나예요. 그죠?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소설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게 많이 가득 차 있냐면은요. 허무주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 소설의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느낌은 허무주의예요. 허무주의. 네. 모르는 단어들은 꼭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도록 하세요. 이해되셨죠? 네. 볼게요. 1964년 겨울을 서울에서 지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겠지만 밤이 되면 거리에 나타난 선술집, 오뎅과 군참새와 3가지 종류의 술 등을 팔고 얼어붙은 거리를 휩쓸며 부는 차가운 바람이 펄럭거리게 하는 포장을 들치고 안으로 들어서게 되어 있고 그 안에 들어서면 카바이드 불이 길쭉한 불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고 염색한 군용 잠바를 입고 있는 중년 사내가 술을 따르고 안주를 구워주고 있는 그런 선술집에서 그날 밤 우리 3사람은 우연히 만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볼게요. 1964년 서울의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는 선술집, 그리고 카바이드 불, 그 다음에 염색한 군용 잠바. 이런 것들은 시대적 배경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팁을 하나 주자면, 지금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작품들 있잖아요. 소설이랑 시에서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거는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요. 누구를 만났냐? 도수 높은 안경을 쓴 안이라는 대학원생과 정체를 알 순 없지만 가난뱅이라는 것만은 분명한, 그리고 꼭 알고 싶지 않은 36살짜리의 사내를 만나요. 그리고 먼저 말을 주고받는 건 나와 대학원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아니랑은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 왜냐면 지식 수준이 맞으니까. 그런데 가난뱅이처럼 그하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쵸? 지금 뭐예요? 얘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안씨라는 사람은 25세 대한민국 청년이고, 그리고 대학원생이에요. 그리고 부잣집 장남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는 내가 25살짜리 시골 출신이고, 고등학교는 나왔지만 육군사관학교를 지원했다가 떨어지고, 지금은 구청 병사계에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뭐 어쨌든 이 사람은 이제 공무원 일을 하고 있죠. 자기소개는 끝났지만 서로 뭐가 없어요? 할 이야기가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서로 뭐예요? 감심사가 다르죠. 나는 새까맣게 구워진 참새를 집을 때 할 말이 생겼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군참새에게 감사하고 나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갑자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안녕, 파리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파리는 프랑스에 있는 파리가 아니에요. 플레이. 네, 곤충을 이야기해요. 아니요, 아직까진? 그가 말했다. 김영은 파리를 사랑하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 라고 얘기해요. 왜? 날 수 있으니까요. 아닙니다. 날 수 있는 것으로서, 잠깐만요. 지울게요. 네. 날 수 있는 것으로서, 이거 어떻게 되지? 네. 동시에 내 손에 붙잡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날 수 있는 것으로서 내 손 안에 잡아본 것이 있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만 계셔 보세요. 그는 안경 속에서 나를 멀거니 바라보며 잠시 동안 표정을 꼼지락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말했다. 없어요. 나도 파리밖에는.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파리가 뭐예요? 프랑스 파리 아니에요? 네, 그냥 곤충 파리예요. 그래서 갑자기 파리를 좋아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파리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이야기일 수 있죠. 그죠? 쓸데없는 말장난이죠. 말장난은 결국엔 뭐예요? 의사소통의 역할을 하지 못해요. 이해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소외되겠죠. 그죠?
낮엔 이상스럽게도 날씨가 따뜻했기 때문에 길은 얼음이 녹아서 흙물로 가득했는데 밤이 되면서 다시 기온이 내려가고 흙물은 우리의 발밑에서 다시 얼어붙기 시작했다. 새 가죽으로 지어진 내 검정 구두는 얼고 있는 땅바닥에서 올라온 찬 기운을 충분히 막아내지 못하고 있었다. 사실 이런 술집이란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돌아가는 길에 잠깐 한잔하고 싶은 생각이 든 사람이나 들어올 때지, 마시면서 곁에 선 사람과 무슨 얘기를 주고받을 때는 되지 못하는 곳이었다. 마시면서 곁에 있는 사람과 무슨 얘기를 주고받을 때는 되지 못하는 곳이었다. 결국에는 일회용 만남만 가능한 곳이겠죠. 어디가? 이 사람들이 만난 선술집이. 그죠?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지만 그 안경쟁이가 때마침 나에게 기특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놈 그럴듯하다고 생각되어 추위 때문에 저려드는 내 발바닥에 조금만 참으라고 부탁했다. 김영, 꿈틀거리는 것을 사랑하십니까? 하고 그가 내게 물었던 것이다. 김영이 누구예요? 여기서는 나겠죠. 사랑하고 말고요. 나는 갑자기 의기양양해져서 대답했다. 추억이란 그것이 슬픈 것이든 기쁜 것이든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을 의기양양하게 한다. 슬픈 추억일 때는 고즈넉히 의기양양해지고 기쁜 추억일 때는 소란스럽게 의기양양해진다. 사관학교 시험에서 미역국을 먹고 나서도 얼마 동안 나는 나처럼 대학 입학 시험에 실패한 친구 하나와 미아리에 하숙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은 그때가 처음이었죠. 장교가 된다는 꿈이 깨어져서 나는 퍽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영영 시리에 버린 느낌입니다. 아시겠지만 네. 꿈은 클수록 실패가 주는 절망감도 대단한 힘을 발휘하더군요. 그 무렵 재미를 붙인 게 아침에 10,000원 된 버스간이었습니다. 함께 있는 친구와 나는 하숙집에 아침 밥상을 밀어놓기가 바쁘게 미아리 고개 위에 있는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갑니다. 개처럼 숨을 헐떡거리면서 말입니다. 시골에서 처음으로 서울에 올라온 청년들의 눈에 가장 부럽고 신기하게 비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러운 건 뭐니 해도 밤이 되면 빌딩들의 창에 커지는 불빛. 아니, 그 불빛 속에서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고, 신기한 건 버스간 속에서 1cm도 안 되는 간격을 두고 자기 곁에 예쁜 아가씨가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아가씨의 발목에 살을 대고 있기도 하고 허벅다리를 비비고 서 있을 수도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나는 하루 종일 시내버스를 이것저것 갈아타면서 보낸 적도 있습니다. 물론 그날 밤에 너무 피로해서 토했습니다만. 잠깐 무슨 얘기를 하시자는 겁니까? 꿈틀거리는 것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 친구와 나는 출근 시간에 10,000원 버스 속을 스리꾼들처럼 앞으로 비집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리를 잡고 앉아있는 젊은 여자 앞에 섭니다. 나는 한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나서 달려오느라고 좀 멍해진 머리를 올리고 있는 손에 기댑니다. 그리고 내 앞에 앉아있는 여자의 아랫배 쪽으로 천천히 시선을 보냅니다. 그러면 처음엔 얼른 눈에 띄지는 않지만 시간이 조금 가고 내 시선이 불투명해지면서 나는 그 여자의 아랫배가 조용히 오르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르내린다라는 건 호흡 때문에 그러는 것이겠죠? 물론입니다. 시체의 아랫배는 꿈쩍도 하지 않으니까요. 하여튼 나는 그 아침에 10,000원
스간 속에서 젊은 여자 아랫배의 조용한 움직임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밝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 움직임을 지독하게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서 나는 그에게 파리를 사랑하냐? 고 묻고요. 그는 나에게 아니겠죠? 뭐라고 물어요? 꿈틀 거리는 것을 사랑하냐고 물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는 사실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니까 나든 나가 그든 혹은 그가 나에게든 제대로 된 질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각자가 원하는 답도 아니에요. 질문을 어떻게 해요?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요. 그죠? 그러니까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이야기했는지 제대로 듣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이야기만 해요. 결국엔 뭐예요? 네. 소통되지 않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시험 범위, 다음 주에 있는 시험 범위도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 듣고 다음 주 중간고사 꼭 참여해 주십시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